인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놓칠까봐, 관계가 멀어질까봐, 그래서 더 애쓰게 되는 때 말이지요. 연락을 더 자주 하고, 안부를 더 묻고, 이유를 더 설명하고, 오해를 풀어보려 애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노력의 방향이 가까워짐이 아니라 부담으로 전달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애쓰는 사람은 선의로 움직이는데 받는 사람은 숨이 막혀 한 걸음 물러서는 장면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수록 더 확실해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연은 의지로만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정성이라는 이름으로 관계를 붙들어두려 하지만 관계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함께 숨 쉬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 편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아무리 따뜻한 마음이라도 상대가 숨 쉴 틈을 잃으면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압력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관계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을 보라고 말합니다. 인연이 멀어질 때 사람들은 흔히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하나는 더 붙잡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를 더 탓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물론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성이 자기 비난으로 넘어가면 마음은 더 급해지고 급한 마음은 다시 상대를 몰아붙입니다. 그러면 상대는 더 멀어지고 나는 더 초조해지고 그 초조함이 다시 행동을 만들지요. 결국 악순환이 됩니다. 저는 그 악순환을 끊는 첫걸음이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오히려 가장 능동적인 태도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능동성이지요. 우리는 기다림을 오해합니다. 기다림은 언젠가 그 사람이 돌아오겠지 하는 기대가 아닙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기다림은 고통이 됩니다. 마음이 초조해지고 시간은 느리게 흐르고 하루의 작은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다림은 상대의 행동을 바꾸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내 내면의 질서를 회복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시간, 이것이 진짜 기다림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붙잡고 싶은 것은 정말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 얻고 싶은 어떤 감정입니까? 외로움을 메우는 느낌, 인정받는 느낌, 버려지지 않는다는 확신, 혹은 내가 옳았다는 증명 같은 거 말입니다. 우리가 붙잡는 대상이 사람이라기보다 감정일 때가 많습니다. 감정이 앞서면 관계는 순수해지기 어렵습니다. 상대는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나로 해결하려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순간 사람은 설명을 듣기 전에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 먼저 내 마음의 뿌리를 봐야 합니다. 저는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선의의 과잉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의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선의가 과잉이 되면 상대에게 선택권을 빼앗아 갑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는 마음이 생기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청구서를 상대에게 내미는 셈이 됩니다. 상대는 그 청구서를 읽지 않아도 압력을 느낍니다. 그리고 압력은 관계의 호흡을 끊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 사랑은 잡는 힘이 아니라 놓아줄 줄 아는 힘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거리를 만드는 기술보다 먼저 내 삶을 단정히 가꾸는 태도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연이 흔들릴 때 내 삶이 함께 흔들리면 상대는 더 부담을 느낍니다. 반대로 내가 내 삶을 지키고 있으면 상대는 안심합니다. 저 사람은 나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 안정감이 관계를 다시 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기다림의 첫 작업은 내 하루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잠을 제때 자고
밥을 제때 먹고 몸을 움직이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 너무 평범해서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마음의 뼈대를 세웁니다. 뼈대가 서야 감정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장 하나는 꼭 붙들어 두셨으면 합니다. 진정한 기다림은 그 인연이 다시 오기를 바라는 일이 아니라 그 인연이 없어도 평온할 수 있는 나를 만드는 일이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가장 따뜻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스스로 서 있을 때 관계는 매달림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선택은 언제나 존중을 낳습니다. 존중이 있는 자리에서만 인연은 다시 건강하게 숨을 쉽니다. 관계가 멀어질 때 사람은 두 가지 착각을 합니다. 첫째는 내가 더 잘하면 돌아온다는 착각이고, 둘째는 내가 못나서 떠났다는 착각입니다. 둘 다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지요. 저는 관계를 오래 연구해 오면서 이 두 착각이 결국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상대의 마음까지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믿음. 그런데 인연은 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연은 흐름이고 그 흐름을 억지로 돌리려 하면 물살만 더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려라 라는 말을 할 때 단순히 시간을 보내라는 뜻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사실 관계의 거리를 조절하는 지혜입니다. 붙잡음이 가까움인 줄 알지만 진짜 가까움은 상대가 편안할 때 생깁니다. 편안함은 어디에서 오느냐? 상대가 내가 선택해도 된다는 느낌을 받을 때 옵니다. 반대로 내가 응답하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구조가 생기면 그때부터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의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은 의무에서 도망치게 마련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먼저 내 행동의 속도를 낮춰야 합니다. 관계가 흔들릴 때는 마음이 급해져서 행동도 빨라집니다. 메시지의 빈도, 확인의 횟수, 설명의 길이, 부탁의 강도, 이런 것들이 전부 속도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관계에서는 속도가 가장 먼저 부담으로 전달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질문을 권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과 행동이 상대에게 숨쉴 공간을 주는가? 만약 공간을 주지 못한다면 그 말이 아무리 예뻐도 잠시 멈춰야 합니다. 다음은 기다림의 자세를 다시 잡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기다림을 버티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참습니다. 참다가 어느 날 폭발하지요. 나 이렇게까지 참았는데 왜 몰라줘? 그런데 그것은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을 쌓아두는 일입니다. 감정은 쌓아두면 썩습니다. 기다림은 쌓아두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내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정리하는 것, 그것이 기다림의 핵심입니다. 저는 관계가 힘들 때 특히 이렇게 해보라고 말합니다. 기다림의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연락을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연락이 필요할 때는 짧고 담백하게 상대의 답을 요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겠다. 이런 규칙이죠. 기다림은 무작정 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상대의 삶을 침범하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는 일입니다. 경계를 세우면 아이러니하게도 관계가 더 부드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느끼는 압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꼭 짚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는 것은 종종 사람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함께 했던 시간, 나눴던 말, 내가 베풀었던 정성,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계속 계산을 시작합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 계산이 시작되면 인연은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채무 관계가 됩니다. 과거는 아름다울 수 있지만 과거로 현재를 재단하면 관계는 숨이 막힙니다. 상대가 떠나든 머물든
현재의 공기를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전환입니다. 중심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관계가 흔들릴 때 내 일상까지 무너진다면 그건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내 삶의 기초가 약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인연이 소중할수록 내 삶을 더 단정히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도 숨을 쉽니다. 내가 내 하루를 지키고 있을 때 상대는 안심합니다. 그리고 안심은 마음을 다시 열게 만드는 가장 큰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림의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기다림의 목적이 그 사람이 돌아오게 만들기라면 기다림은 곧 조종이 됩니다. 조종은 언젠가 들킵니다. 기다림의 목적이 내가 평온해지기라면 기다림은 성장이 됩니다. 성장은 어떤 결과가 와도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돌아오면 감사로 맞이할 수 있고 돌아오지 않으면 담담히 보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담담함이야말로 나이 들어갈수록 꼭 필요한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기다림은 시간을 끄는 일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내 마음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일이며 관계의 숨쉴 공간을 회복하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생기면 인연은 억지로 묶지 않아도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가장 많이 흔들리는 순간은 상대가 멀어졌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그 사실이 내 자존심과 불안을 동시에 건드릴 때입니다. 저는 상담이나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나만 이렇게 애쓰나요?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그런데 이 질문들 속에는 공통된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관계의 결과는 내 가치의 증명이다라는 전제입니다. 이 전제가 사람을 가장 깊게 흔듭니다. 인연이 멀어지면 우리는 그걸 실패로 해석하고 실패는 곧 나는 부족하다로 이어지지요. 그래서 더 애쓰고 더 설명하고 더 붙잡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방향을 바꾸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관계의 흐름을 평가가 아니라 관찰로 바꾸는 겁니다. 평가를 하면 마음이 급해지고 관찰을 하면 마음이 깊어집니다. 관찰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요동치지? 내가 지금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원하는가?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 얻고 싶은 감정을 원하는가?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감정을 사랑합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외로움이 사라졌습니다. 인정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 삶이 안전하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주는 상태를 사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태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특히 불안한 마음을 잠시 눌러주는 상태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멀어지면 그 상태가 깨지니 우리는 사랑이 무너진 게 아니라 안정감이 무너진 것에 더 크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때부터 관계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내 불안과 상대의 거리두기 사이의 줄다리기가 됩니다. 이 줄다리기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구를 분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서 무엇이 가장 크게 소리치고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랑인지, 인정 욕구인지, 버려질까 두려운 불안인지, 혹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라는 억울함인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안을 상대에게 던집니다. 상대는 그 불안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멀어집니다. 결국 내가 원하던 것과 반대의 결과가 나오지요. 제가 오랫동안 느낀 것은 이렇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그 흔들림을 나쁜 것으로 몰아붙이지 말아야 합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소중함이 집착으로 변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집착은 소중함에 두려움이 섞인 상태입니다. 두려움이 섞이면 사랑은 상대를 존중하지 못합니다. 존중이 사라지는 순간 관계의 공기는 탁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흔들림을 지혜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 하나를 권합니다. 마음이 요동칠 때 행동부터 멈추는 겁니다. 말과 행동은 감정을 키웁니다. 감정이 큰 상태에서 한 행동은 대부분 후회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먼저 멈추고 마음을 글로 적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이 두렵다. 나는 지금 무엇이 서운하다. 나는 지금 무엇을 확인받고 싶다. 이렇게 적으면 감정은 형태를 갖습니다. 형태를 갖는 순간 감정은 다루기 쉬워집니다. 반대로 형태가 없으면 감정은 폭풍처럼 나를 몰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내 마음의 기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힘들수록 기대는 커집니다.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한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돌아와야 한다. 나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 그런데 기대는 상대를 묶습니다. 상대를 묶는 순간 상대는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은 기대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기대를 정리한다는 건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상대에게 요구하는 것을 줄이고 내가 나에게 해줘야 할 것을 늘리는 뜻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비입니다. 저는 인연을 기다리는 출발점이 타인을 향한 애틋함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향한 자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아프구나.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그래도 나는 나를 돌봐야 한다. 이 자비가 생기면 우리는 상대에게 매달리기보다 내 삶을 정돈하기 시작합니다. 삶이 정돈되면 마음도 정돈됩니다. 마음이 정돈되면 말도 정돈됩니다. 말이 정돈되면 관계도 숨을 쉽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남기겠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붙잡고 싶은 것은 사람인가 감정인가? 이 질문을 반복하면 관계는 더 이상 공포의 장소가 아니라 내 마음을 배우는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 쌓이면 인연이 오든 오지 않든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때 비로소 기다림은 고통이 아니라 성숙이 됩니다. 관계가 흔들릴 때 우리는 흔히 나는 진심인데 왜 상대는 부담스러워하지? 라고 묻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미묘한 경계가 있습니다. 바로 애정과 집착의 경계입니다. 애정은 상대를 살리고 집착은 상대를 조이게 됩니다. 두 마음은 출발점이 비슷합니다. 소중하다, 놓치고 싶지 않다. 그런데 방향이 다릅니다. 애정은 상대의 자유를 존중하고 집착은 상대의 자유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집착은 자꾸 확인하고 증명받으려 하고 약속을 받아내려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사람을 보며 느낀 건 이렇습니다. 집착은 사랑이 모자라서 생기는 게 아니라 불안이 많아서 생깁니다. 내가 불안하면 상대의 반응이 더 필요합니다. 메시지 한 줄, 답장 속도, 말투의 미세한 차이까지도 내 마음을 좌우하지요. 그러면 상대는 어느 순간부터 나와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불안과 싸우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누구나 지치게 합니다. 결국 관계는 서로를 편하게 하는 만남이 아니라 상대를 달래야 하는 의무가 됩니다. 의무가 되면 사람은 멀어집니다. 그래서 사부에서 저는 압력을 줄이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압력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빈도 압력입니다. 연락의 횟수, 질문의 반복, 확인의 습관. 둘째는 정서 압력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왜 나만 이렇게 했어? 같은 말로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방식. 셋째는 도덕 압력입니다. 사람이라면 이래야지, 정이라도 있으면 답해야지. 이런 말은
상대를 죄책감에 묶습니다. 이 세 가지 압력은 겉으로는 진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자유를 좁힙니다. 자유가 좁아지면 관계는 숨이 막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먼저 말의 구조를 바꾸라고 권합니다. 관계가 흔들릴 때 사람들은 말을 길게 합니다. 설명하고 해명하고 설득하고 감정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길어진 말은 대개 상대에게 답을 내놔라는 압박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짧아져야 합니다. 짧아진다는 건 차갑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담백하게 선택권을 남기는 방식으로 말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왜 답이 없어? 나 불안해. 대신 바쁠 수도 있겠지. 나는 내 마음도 좀 정리해 볼게.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말해줘. 대신 나도 돌아볼 게 있어. 필요하면 이야기해도 좋아. 이 차이는 큽니다. 앞의 말은 상대를 움직이려 하고 뒤의 말은 나를 정돈하며 상대에게 공간을 줍니다. 사람은 공간이 생기면 마음이 돌아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공간이 사라지면 마음은 더 멀어집니다. 다음은 행동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집착은 항상 상대를 향해 움직입니다. 더 다가가고 더 확인하고 더 붙들려 하지요. 하지만 애정은 때로 내 자리를 지킵니다. 내 자리란 단순히 기다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내 삶을 정돈하는 자리입니다. 일상을 세우고 루틴을 지키고 몸을 돌보고 해야 할 일을 하고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하루를 살아내는 자리. 저는 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결국 관계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정돈이 상대에게는 가장 큰 안정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너지고 상대의 반응에 따라 하루가 좌우되면 상대는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 같아. 그러면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내 하루를 지키고 있으면 상대는 숨을 쉽니다. 숨을 쉬어야 다시 다가올 여유도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정과 집착을 구분하는 가장 간단한 기준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상대의 침묵을 존중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애정이고 공격으로 받아들이면 집착일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가 잠시 거리를 둘 때 애정은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합니다. 집착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라고 말합니다. 이 차이가 관계의 공기를 갈라놓습니다. 그러니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오늘부터 연습해 보십시오. 붙잡는 말을 줄이고 공간을 주는 말을 늘리십시오. 상대를 움직이는 행동을 줄이고 내 삶을 정돈하는 행동을 늘리십시오. 관계를 살리는 것은 더 많은 노력이라기보다 노력의 방향을 바꾸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생기면 인연은 억지로 묶지 않아도 될 때가 많습니다. 관계가 멀어졌을 때 우리를 가장 오래 붙잡는 것은 사실 사람보다 기억입니다. 저는 이것을 아주 자주 봅니다. 사람은 이미 떠났는데 마음은 아직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경우지요. 함께 웃던 장면, 나눴던 말, 그 사람이 내게 보여주던 표정, 그런 기억들이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잊어야 할까요? 그런데 저는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억은 지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 두어야 하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흔히 잊는다는 것을 성공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기계가 아닙니다. 버튼 하나로 지울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진심으로 소중했던 인연이라면 그 흔적이 남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흔적이 남는 것이 아니라 그 흔적을 붙잡고 현재의 삶을 못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부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기억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기억이 있어도 살아갈 수 있게 마음의 자리를 다시 배치하라. 저는 종종 돌멩이에 비유합니다.
마음속에 돌멩이 하나가 들어온 것처럼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돌멩이를 당장 꺼내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억지로 꺼내려 하면 상처만 더 납니다. 손으로 파헤치면 흙탕물이 일고 마음은 더 흐려집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맑힘입니다. 돌멩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위에 맑은 물을 다시 채우는 일. 시간이 지나면 물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돌은 여전히 바닥에 있을지 모르지만 물이 맑아지면 우리는 그 돌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억을 제자리에 두는 방식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째, 기억을 평가하지 말고 관찰해야 합니다. 왜 아직도 생각나지? 나는 왜 이래? 이렇게 평가가 들어가면 기억은 죄책감으로 변하고 죄책감은 집착을 키웁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 오늘은 그 기억이 올라오는 날이구나. 관찰은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관찰은 나를 훈련시킵니다. 기억이 올라오는 것을 자연현상처럼 보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 설 수 있습니다. 둘째, 기억이 올라올 때 행동을 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은 비어 있으면 그 기억을 더 크게 틀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대체 행동을 권합니다. 예를 들면 기억이 올라오면 물 한 잔을 마시고 창문을 열어 1분간 숨을 고른다. 혹은 10분 산책을 한다. 혹은 간단히 스트레칭을 한다. 이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에게 우리가 지금 현재로 돌아가자라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감정은 생각만으로 꺼지지 않습니다. 몸이 움직여야 정리가 시작됩니다. 셋째, 기억을 의미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잊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 기억이 아직 해석되지 않은 사건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미완성의 이야기를 붙잡습니다. 그러니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떠났을까? 보다 그 인연이 내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의미를 붙이는 순간 기억은 나를 찌르는 칼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경험이 됩니다. 상처가 지혜로 바뀌는 과정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의미를 붙인다고 해서 상대를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았던 기억만 남겨야지라고 억지로 정리하면 오히려 반작용이 생깁니다. 좋았던 것도 있고 아팠던 것도 있고 서운했던 것도 있는 겁니다. 진짜 성숙은 그 복합성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때 나는 진심이었고 그때 그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겠지. 이 정도의 담담함이 나오면 기억은 더 이상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합니다. 넷째, 미련과 애도의 차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애도는 그랬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미련은 이래야 했는데 하고 되돌리는 것입니다. 애도는 현재를 살게 하고 미련은 과거로 끌어당깁니다. 기억이 올라올 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나는 그랬구나에 있는가? 이래야 했는데에 있는가? 만약 이래야 했는데에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다시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마음을 다시 현재로 돌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억을 지우려 하지 마십시오. 지우려는 노력은 결국 그 기억에 더 많은 에너지를 줍니다. 대신 기억을 자리에 두십시오. 마음속 한 구석에 조용히 놓고 그 위에 내 하루를 다시 쌓으십시오. 식사, 수면, 일, 사람, 햇빛, 걸음, 책 한 페이지. 그런 평범한 것들이 결국 기억의 무게를 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아도 내 삶은 다시 환해질 수 있다는 것을요. 관계가 끝난 뒤에도 마음이 계속 아픈 이유는 상대가 내 곁에 없어서만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내 손에 아직 무언가를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원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서운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억울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말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감정들은 전부 내 손을 꽉 쥐게 만듭니다. 손을 꽉 쥐고 있으면 We were in love, but never meant to stay. Some things are real, even when they fade. I used to think if we kept holding on, we could bend the truth somehow. But love can't fight what's pulling us apart, and it's breaking us down now. Your 아무리 좋은 것이 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내 손이 먼저 아프지요. 원망이라는 감정은 참 이상합니다. 겉으로는 상대를 향한 감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 안에서 계속 열이 납니다. 왜 그랬을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반복되면서 상대는 떠났는데도 내 마음속에서는 계속 현재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나는 아직 관계 안에 머무는 셈입니다. 상대는 이미 밖으로 나갔는데 나만 안에서 문을 닫고 앉아 있는 꼴이지요. 그러니 고통은 길어집니다. 제가 사람들을 보며 확실히 느낀 것이 있습니다. 원망은 상대를 벌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를 벌주는 방식이 됩니다. 원망을 품고 있는 동안 내 하루가 망가지고 내 잠이 깨지고 내 표정이 굳고 내 관계들이 좁아집니다. 결국 피해자는 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망을 없애라고 말하기보다 원망을 다루는 방식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원망을 억지로 지우려 하면 더 커집니다. 대신 원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그 감정이 내 삶의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원망하는 것은 정말 상대인가? 아니면 내 기대가 깨진 것인가? 우리는 종종 사람을 원망하지만 사실은 내 기대가 무너진 데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럴 줄 알았는데, 내 진심을 알아줄 줄 알았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줄 줄 알았는데, 기대가 무너지면 마음이 휘청합니다. 그 휘청함을 견디기 어려울 때 우리는 상대에게 책임을 몰아주며 마음의 균형을 잡으려 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은 오래 갈수록 내 마음을 더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육부에서는 내 손에 쥔 것을 내려놓는 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원망을 정당화하려는 습관을 멈춰야 합니다. 사람은 원망을 품으면 이유를 찾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왜 이렇게 억울한지, 상대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물론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되뇌는 동안 내 마음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히 묶입니다. 정당화는 내 편을 들어주는 것 같지만 동시에 나를 그 감정에 묶어두는 줄이 됩니다. 둘째, 원망을 감정으로만 두지 말고 행동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원망을 품을수록 밤이 힘들다면 밤의 루틴을 바꿔야 합니다. 잠들기 전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명을 낮추고 짧게 숨을 고르고 글로 마음을 적어보는 것. 오늘도 원망이 올라왔다. 하지만 나는 내 하루를 지키겠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감정을 눌러 이기는 게 아니라 감정 위에 생활이라는 바닥을 깔아줍니다. 바닥이 생기면 감정은 덜 흔들립니다. 셋째, 원망을 버리겠다라는 거창한 결심보다 원망을 들고도 살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감정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감정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작아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작아지는 조건은 시간만이 아니라 내가 그 감정에 매여 있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원망이 올라오면은 그 원망을 붙잡고 하루 종일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 올라왔구나 하고 지나가게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자의 사람이 결국 자유로워집니다. 넷째, 용서에 대해 오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용서하라는 말이 너무 쉽게 쓰이지만 저는 용서가 먼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망이 큰 상태에서 용서를 강요하면 그건 또 하나의 폭력이 됩니다. 용서는 결과이고 그 이전에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정리란 사실을 인정하고 감정을 인정하되 그 감정이 내 삶을 잠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용서가 아니라 내 삶의 회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원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면제해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그 감정에 내 삶을 인질로 잡히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상대는 떠났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때의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놓아야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인연은 끝날 수 있지만 내 삶은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오늘 조용히 손을 펴보십시오. 손바닥에 무엇이 쥐어져 있나요? 서운함, 분노, 억울함, 미련, 자책. 그중 하나라도 느껴진다면 그 감정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아직 아프다는 뜻입니다.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채찍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내가 아직 아프구나. 그래도 나는 나를 살려야 한다. 이 한 문장이 원망을 내려놓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인연이 멀어졌을 때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인연이 돌아오기만 하면 좋겠어요. 다시 예전처럼만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번 멈추어 보자고 권합니다. 돌아온다는 말 속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질문이 하나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와야 하는 인연인가? 지나가야 하는 인연인가?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그리움이라는 이름으로 집착을 키우게 됩니다. 제가 나이가 들수록 더 분명히 알게 된 것은 모든 인연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돌아오는 것이 좋은 인연의 증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인연은 돌아와도 다시 상처를 만들고 어떤 인연은 돌아오지 않아도 내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7부에서는 인연을 분류하는 기준을 세워보려 합니다. 감정으로만 판단하면 흔들립니다. 기준이 있어야 마음이 정돈됩니다. 첫째 기준은 내 삶이 살아나는가 말라가는가입니다. 그 인연을 떠올릴 때 내가 더 사람답게 살고 싶어집니까? 아니면 초라해집니까? 인연이 좋다는 것은 기분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좋은 인연은 내 안에 좋은 나를 끌어올립니다. 더 성실해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단정해지게 만듭니다. 반대로 어떤 인연은 나를 계속 비교하게 만들고 눈치를 보게 만들고 자존심과 불안을 키웁니다. 그런 인연은 돌아오면 반갑더라도 결국 내 삶을 말리기 쉽습니다. 이건 냉정한 기준이지만 현실적인 기준입니다. 둘째 기준은 대화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입니다.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소통으로 유지됩니다. 어느 인연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대화가 됩니다. 서로의 마음을 인정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거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연은 돌아와도 건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연은 대화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상대가 늘 회피하거나 늘 공격하거나 늘 책임을 돌리거나 혹은 내 말을 무시합니다. 그 인연은 돌아오더라도 같은 구조를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인연은 사람보다 구조가 중요합니다.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결과도 바뀌지 않습니다. 셋째 기준은 존중이 남아있는가입니다. 사랑이 식어도 존중이 남아있으면 관계는 다시 정돈될 여지가 있습니다. 존중이란 상대를 떠받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한 사람으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상대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그런데 존중이 무너진 관계는 다시 돌아와도 그 상처가 계속 번집니다. 다시 시작하자는 말이 예쁘게 들려도 존중이 없는 관계는 결국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넷째 기준은 내가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기다리는 이유가 그 사람이 좋아서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불안해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안 때문에 기다리는 인연은 대부분 집착으로 이어집니다. 집착은 결국 관계를 다시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사랑과 존중의 자리에서 기다리는 인연은 시간이 지나면 더 담백해집니다. 담백해진 기다림은 상대를 조종하지 않습니다. 조종하지 않는 관계는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역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돌아와야 할 인연은 대개 내가 붙잡지 않아도 돌아옵니다. 그리고 지나가야 할 인연은 내가 아무리 애써도 지나갑니다. 이 말이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삶이 주는 경험이 결국 이 문장으로 수렴한다고 봅니다. 그러니 돌아오게 만들려는 노력보다 내 삶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내 삶이 단정해지면 돌아올 인연은 더 건강하게 돌아오고 지나갈 인연은 덜 아프게 지나갑니다. 그럼 기준을 세웠는데도 마음이 흔들린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기준은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기준은 마음이 흔들릴 때 붙잡을 난간입니다.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흔들리다가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성숙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인연을 기다릴 때 우리는 상대의 귀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의 평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끝은 상대가 오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다시 찾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돌아올 인연은 돌아오게 두십시오. 지나갈 인연은 지나가게 두십시오. 그 사이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내 삶을 다시 세우는 것.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많은 오해는 가까울수록 더 자주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저는 정반대로 봅니다. 가까울수록 오히려 거리를 다룰 줄 알아야 관계가 오래갑니다. 거리는 차가움이 아닙니다. 거리는 존중입니다. 상대가 숨쉬고 나도 숨쉬는 공간이지요. 8부에서는 이 거리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유지할지 행동, 그리고 빈칸의 기술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거리의 첫 번째 원칙은 답을 요구하지 않는 말입니다. 관계가 흔들릴 때 사람들은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한테 마음이 식은 거야? 질문은 대화의 시작처럼 보이지만 그 질문이 답을 강요하는 구조가 되면 상대는 방어합니다. 특히 감정이 섞인 질문은 상대에게 재판처럼 들립니다. 너는 나에게 무엇을 했는지 말해라. 이런 공기지요. 그래서 저는 질문을 줄이고 대신 상대가 선택할 수 있는 문장을 쓰라고 권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요즘 너 왜 그래? 대신 요즘 네가 조금 힘들어 보이더라. 필요하면 말해도 괜찮아. 답장 좀 해줘.
대신 바쁘면 괜찮아. 나는 내 일상을 잘 챙길게. 이 문장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대에게 책임을 씌우지 않습니다. 대신 문을 열어두고 선택권을 남깁니다. 선택권이 남아있으면 상대는 덜 두렵습니다. 덜 두려우면 마음이 돌아올 여지가 생깁니다. 두 번째 원칙은 행동의 빈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저는 관계가 흔들릴 때 연락을 끊어라 같은 극단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런 극단은 오히려 감정을 더 키웁니다. 대신 빈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빈도는 곧 압력입니다. 하루에 몇 번, 며칠에 한 번, 어떤 상황에서 어떤 톤으로 이 빈도를 조절하면 관계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연락이 아니라 상대가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연락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관계는 내 감정의 배출구가 아닙니다. 관계는 서로가 편안해야 이어집니다. 여기서 가장 실용적인 기준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연락을 하기 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말을 지금 하지 않으면 나는 불안해서 못 견디는가? 아니면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가? 전자가 크다면 그건 대개 확인입니다. 확인은 잠깐 불안을 줄이지만 관계를 약하게 만듭니다. 후자가 크다면 그건 배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려는 관계를 살립니다. 이 기준을 반복하면 행동의 질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원칙은 빈칸을 만드는 것입니다. 빈칸이란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빈칸이란 상대가 나를 생각할 여백을 주는 것입니다. 관계가 답답해질수록 우리는 빈칸을 채우려 합니다. 침묵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더 보내고 설명을 더 하고 감정을 더 쏟습니다. 그런데 관계에는 침묵도 필요합니다. 침묵이 있어야 상대가 자기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계속 말하면 상대의 마음은 내가 만든 소음 속에서 더 작아집니다. 결국 상대는 내 마음이 뭔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너무 시끄럽다를 느끼게 됩니다. 빈칸을 만드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한 번 말했으면 두 번 말하지 않는 것. 한 번 표현했으면 반복하지 않는 것. 대답을 기다리는 동안 내 삶을 사는 것. 이 세 가지가 빈칸을 만듭니다. 빈칸이 생기면 신기하게도 관계의 온도가 내려갑니다. 온도가 내려가면 감정의 폭발이 줄고 대화가 가능한 지점이 생깁니다. 네 번째 원칙은 경계를 세우되 공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리는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무례하게 대하거나 계속 회피만 할 때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와 좋은 관계를 원하지만 이런 방식은 나를 힘들게 해. 나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잠시 거리를 둘게. 이 말은 상대를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내 경계를 분명히 합니다. 경계가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중심을 잡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리의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반응이 아니라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의 답장 속도에 따라 내 하루가 흔들리면 나는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상대의 표정 하나에 마음이 무너지면 나는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가 내 루틴을 지키고 내 일을 하고 내 감정을 정리하면서 나는 이런 방식으로 관계를 대하겠다를 선택하면 나는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품격이 생깁니다. 그 품격이 결국 관계를 살립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연습해 보십시오. 답을 요구하는 말을 줄이고 선택권을 남기는 말을 늘리십시오. 빈도를 조절하고 빈칸을 만들고 경계를 세우되 공격하지 마십시오. 이 네 가지가 쌓이면 관계는 이상하게도 다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얻게 됩니다. 인연이란 결국 그 공간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사람이 관계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상대가 떠난다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 사건이 가져오는 내 붕괴입니다.
나는 흔들리고 잠이 깨지고 밥맛이 없어지고 자존심이 무너지고 하루가 상대의 반응 하나에 좌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를 붙잡으려 합니다. 붙잡으면 내 붕괴가 멈출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오래 살며 깨달은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상대를 붙잡아도 붕괴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붕괴의 원인은 상대가 아니라 내 중심이 흔들리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구부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인연이 오든 안 오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차가워지는 일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따뜻해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만이 상대를 조종하지 않고 상대를 존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사람은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의 모양이 자꾸 확인과 요구로 변합니다. 반면 중심이 선 사람은 사랑을 말하지 않아도 사랑이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담백하게, 조용히, 오래. 그럼 중심이 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한 문장으로 정의합니다. 내 하루의 운전대를 내가 잡는 것. 관계가 흔들리면 운전대가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상대가 답장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안 하면 무너집니다. 상대가 웃으면 살아나고 무심하면 죽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는 내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운전대를 다시 가져오는 것입니다.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삶의 기본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첫째, 생활의 기둥을 고정해야 합니다. 잠, 식사, 움직임, 일을 제 시간에 하는 것, 마음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이 기둥부터 무너뜨립니다. 잠이 안 와서, 입맛이 없어서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감정이 생활을 지배하게 두는 것입니다. 생활이 무너지면 감정은 더 커집니다. 감정이 커지면 생활은 더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더 단정해야 한다. 단정함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는 울타리입니다. 둘째, 생각의 통로를 바꿔야 합니다. 관계가 흔들릴 때 머릿속에는 같은 질문이 반복됩니다. 왜? 어떻게? 내가 뭘? 이 질문들은 끝이 없습니다. 답이 나와도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해석해서 행동으로 옮기라고 권합니다. 왜 그랬을까? 대신 오늘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어떻게 다시 될까? 대신 오늘 내 마음을 어떻게 돌볼까? 질문이 행동으로 바뀌면 마음은 조금씩 현실에 닿습니다. 현실에 닿는 순간 감정은 줄어듭니다. 셋째, 자존감의 근거를 관계 밖에 두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관계가 흔들리면 자신이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낍니다. 왜냐하면 가치의 근거를 상대의 반응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좋아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상대가 멀어지면 나는 부족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구조는 위험합니다. 나는 사람이지 평가 점수가 아닙니다. 그러니 자존감의 근거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내가 지킨 약속, 내가 한 일, 내가 베푼 친절, 내가 쌓은 습관, 이런 것들이 자존감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관계는 그 위에 얹히는 것입니다. 관계가 자존감의 바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넷째, 감정의 파도를 인정하되 그 파도에 명령권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괜찮아 라고 억지로 버티면 언젠가 무너집니다. 반대로 나는 끝났어 라고 빠지면 더 깊어집니다. 저는 중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는 지금 아프다. 그러나 나는 오늘을 산다. 이 태도가 중심을 세웁니다. 아픔은 인정하되 생활은 지키는 것.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기본입니다. 다섯째, 관계의 결과를 인생의 판결로 보지 않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인연이 끝났다는 것은
내 인생이 실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연은 흐름이고 흐름은 바뀝니다. 흘러가는 인연은 나를 벌주려고 떠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어떤 배움을 남기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관점이 생기면 우리는 덜 원망하고 덜 자책하고 더 빨리 회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다림의 목적을 상대가 아니라 나로 돌려놓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오게 해달라가 아니라 내가 평온해지게 해달라. 목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삶이 바뀌면 관계도 바뀔 수 있습니다. 혹은 관계가 바뀌지 않더라도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인연을 기다리는 분이 있다면 오늘의 과제는 이것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붙잡지 말고 내 하루의 운전대를 다시 잡는 것. 내가 내 삶을 정돈하고 내가 내 마음을 돌보고 내가 나를 존중할 때 나는 더 이상 관계의 파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때 인연이 오면 감사로 맞이할 수 있고 오지 않으면 담담히 보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이 들어갈수록 우리가 꼭 가져야 할 평온의 힘입니다. 우리는 인연을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인연이 주던 안정감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주던 시간, 내 말을 들어주던 눈빛, 내가 소중하다고 느끼던 감각, 그것이 사라지면 마음이 허전해지고 우리는 그 허전을 메우기 위해 다시 손을 뻗습니다. 그런데 저는 10부의 결론을 이렇게 잡고 싶습니다. 기다림의 목적은 상대가 아니라 나입니다. 상대를 되돌리기 위해 기다리는 순간 기다림은 조종이 됩니다. 반대로 내가 내 마음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기다리면 기다림은 성숙이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살아보니 인연은 정말 묘합니다. 애쓰면 애쓸수록 멀어지는 인연이 있고 아무 말 없이 지내는데도 다시 이어지는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연을 만드는 기술보다 인연을 맞이할 사람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가? 내가 흔들리지 않는가? 내가 단정한가? 내가 내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면 인연은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아도 스스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 상태가 불안과 집착으로 가득하면 어떤 인연도 오래 머물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다림은 인연이 다시 오기를 바라는 일이 아니라 인연 없이도 평온할 수 있는 나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 말은 단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더 깊게 하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붙들어 두는 힘이 아니라 상대가 떠나도 내 삶이 무너지지 않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런 힘을 가진 사람만이 인연이 돌아왔을 때도 집착하지 않고 건강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평온한 나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결론을 4가지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째, 붙잡음의 습관을 내려놓고 단정함의 습관을 붙드는 것입니다. 관계가 흔들릴수록 우리는 상대를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내 일상입니다. 제때 자고 제때 먹고 몸을 움직이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마음의 뼈대를 만듭니다. 뼈대가 서면 감정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둘째, 상대의 반응을 나의 가치로 번역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장이 늦다고 해서 내가 하찮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무심한 표정 하나로 내 인생이 평가받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은 상대의 사정에서 움직입니다. 나는 내 자리에서 나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마음이 덜 급해집니다. 마음이 덜 급해지면 말도 덜 거칠어집니다. 말이 덜 거칠어지면 관계는 숨을 쉴 공간을 다시 얻습니다. 셋째, 돌아오는 인연과 지나가는 인연을 구분하는 기준을 지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내 삶을 살리는 인연은 곁에 두고 내 삶을 말리는 인연은 보내야 합니다.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에 둬야 합니다. 그 인연이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가, 더 작게 만드는가, 이 질문이 기준이 됩니다. 넷째, 감사로 남길 것은 남기고 미련으로 붙들 것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떠난 인연이 내게 남긴 따뜻함이 있다면 그건 감사로 남겨야 합니다. 하지만 다시 예전처럼이라는 미련이 내 하루를 망치기 시작하면 그건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기억이 내 운전대를 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운전대를 잡고 기억은 조용히 조수석에 앉히는 것, 이것이 성숙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아주 현실적인 결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다림은 인연을 되돌리는 마법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 끝나면 두 가지 결과 중 하나가 옵니다. 돌아와야 할 인연은 더 건강하게 돌아옵니다. 돌아오지 않을 인연은 덜 아프게 지나갑니다. 둘 중 무엇이든 나는 예전보다 더 성숙해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다림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그 사람이 오면 좋고 오지 않아도 나는 내 삶을 산다. 이 태도는 차가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자유는 마음을 맑게 하고 마음이 맑아지면 인연은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아도 될 때가 많습니다. 결국 인연은 상대가 아니라 나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단정히 세우는 그날 기다림은 고통이 아니라 평온이 됩니다.